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김윤경님, 지난 주말 김장하고 나니 올겨울 괜히 든든해집니다. 이번 주에 추워진다니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하트 보내주셨어요. 이거 후련하시겠습니다. 네, 김장까지 근데 지난 했으니. 주말이 무슨 김장 길일이었나요? 딸기 안학내님도 김장 200포기 끝냈습니다. 200포기나 하신다고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200포기. 오유. 이걸 또 쪼개서 하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나누시려고 그러나? 가족이 많나? 왜 이렇게 200포기씩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몸살 기운에 살짝 늦잠 자셨다고 하네요. 예. 그러실만 합니다. 최강혜님은 논산 육군훈련소 옆에 사는 최강혜입니다. 저희 아침 루틴 시선 집중과 김장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는 오늘도 1년 농사 김장 신나게 시작합니다. 라고 오늘 하신대요. 논산훈련소 바로 옆이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봤겠는데요. 저희 집애가 논산훈련소를 거쳤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오늘 또 김장하시려면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일단 2시간은 저희와 함께 하시니까요. 약간 열불 내면서 하면은 좀 빨리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홀로움님, 그림쟁이 종배형 오늘도 대작으로 그려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갑자기 그림쟁이에서 뭔 얘기인가 했나? 뉴스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예, 한번 예. 가볼까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지난해 10월 17일이었습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냐? 검찰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통화도 했다고 합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도이치 검찰 수사가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다. 검찰, 민주당, 언론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해주고 있다.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고요. 메시지를 보낸 뒤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걸어서 30분가량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30분이면 상당히 길게 통화를 한 건데요. 자, 근데 이날이 10월 17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0월 10일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이냐라는 자기 두둔 메시지를 보낸 바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종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특검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사보고 등을 받은 행위, 이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자,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명품백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성재 당시 장관이.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명의 과장이 있습니다. 이 과장을 통해서는 뭐를 받았습니까? 명태균 씨 관련 창원지검 수사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테 연락을 받고 장관의 권한을 이용을 해서 과장들을 시켜서 이것저것 알아보라고 한 다음에 다시 전달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청탁이라는 고상한 용어 말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부부와 박성재 장관의 관계가 마치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적인 권한을 사적 이익 실현에 썼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공사 구분 못했던 건 대통령 부부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네, 피의자와 변호사 관계 아니었냐라고 제이비가 꼬집어 주셨는데 임금님께 캔디님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사설 탐정이었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박수환님, 사악한 의도로 덮으려고 한 자가 누구인지 거참 이라고 좀 성을 내주셨고, 담배가게 순구미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은 아니 이렇게 파도 나오는데 왜 박성재 전 장관은 불구속이죠?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기각하셨나요 도대체? 또 청구하면 그때도 기각할 겁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네, 매일매일 놀라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5.18 기념재단 등이 그저께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아서 신군부 인사들의 묘를 직접 확인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 유혈 진압에 관여한 계엄군 지휘관들이 다수 대전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유혈 진압을 승인한 진종채 2군 사령관, 전남북 계엄 분소장을 맡아서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 교육사령관, 계엄군으로 투입된 박준병 24단장,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 등등이라고 합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 인사 34명 가운데 18명이 사망을 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됐다고 하는데 대전 현충원에 10명, 서울 현충원에 3명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에비추님, 울트라 왕당구님 띠용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누워있냐? 안장 기준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좀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 번 제기가 된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무공훈장 수훈자나 장성급 장교,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들로 형사처벌 전력만 없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된 13명은 반헌법적 군사반란에 연루됐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를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12.3 내란 때문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12.3 내란이 사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유무죄를 따지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서 온갖 법 기술이 또 난무하는 형국입니다. 이런 형국에서 내란 세력에 부역했던 인사들이 사법 처리에서 빠져나가거나 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세월이 얼마간 흘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는 정당했다. 나는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고개 빳빳이 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 모레면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되살펴봐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사법 처리와는 별도로 내란의 기록을 한 땀 한 땀 남기는 작업,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내란 진상 보고서를 펴내는 작업, 이거 진행되고 있습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8672님, 일벌백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라고 느낌표 2개 보내주셨고, 공정님, 이번엔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요. 라고 보내주셨고, 박수영님, 이게 역사 왜곡입니다. 자주시보사랑님, 친일파가 국립묘지에 항일투사와 함께 묻혀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는 거냐, 이장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는데요. 주말에 쿠팡 소식이 참 전 국민을 놀랍했는데 한번 관련 뉴스 리포트 들어보시죠. 쿠팡은 개인정보 3,370만 개가 무단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공지했습니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와 전화번호, 일부 주문 정보까지 거의 모든 고객의 개인정보가 털린 겁니다. 하지만 쿠팡은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정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킹 시도는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비정상적인 방식의 계정 접속이 있었고 계정이 탈취당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주호님이 내 개인정보도 로켓 배송으로 슝이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이번엔 쿠팡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죠? 5천만 명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3,370만 개가 털렸다고 하면 전자상거래 안 하는 어린이 빼면 거의 모든 국민이라고 봐도 됩니다. 다 털렸다고 봐야죠. 자, 짚을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킹 시도가 6월부터 있었는데 알지 못했다라는 점. 처음에는 4,500계정 정도에만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했다가 고객의 계정 탈취 신고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전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 등등
사전 방비는 말할 것도 없고 사후 대처조차 느슨하기 짝이 없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만큼 강력한 질타와 고강도의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는 점도 강조를 하겠습니다. 근데 좀 더 넓게 보면 고객 정보 유출, 해킹 시도가 여기저기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해당 회사의 대처가 엉성했고 느슨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근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정보 보안 규제가 헐렁한 틈을 비집고 기업의 비용 논리가 활개치고 있다라는, 무책임성이 활개치고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만큼 규제를 더 촘촘하게 짜야 된다. 이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신원사파님이 비슷한 의견 주셨어요. 이게 계속 멈추지 않는 건 처벌이 워낙 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미국이면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쿠팡 모회사가 어디에 있죠? 미국에 네. 있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주에 금요일이었습니다.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손을 들어줬습니다. 방통위 주요 의사결정은 상임위원 5명 가운데 최소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시 2명만으로 YTN 민영화를 승인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자, 그러면 이후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한데 전준영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연결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거는 소송 대상이 방통위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일단 방통위가 만약에 항소를 포기한다고 일단 막 가정을 해보겠는데요. 그래도 네. 지금 유진이 남는데 유진그룹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1심 판결 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들었는데 항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항소를 제기했다는 얘기는 없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유진이 항소를 하게 되면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이 그 방통위가 만약에 그 항소를 포기를 하더라도 네. 확정이 돼서 되돌리는 작업이 바로 개시가 될 수는 없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 이 민사소송하고 달리 행정소송에서는 이 피고뿐만 아니라 보조 참가인도 항소가 가능하다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유진그룹 측에서 항소를 제기를 하면 이 유진이 이 항소 자격 여부가 있는지 이것조차도 아마 2심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판단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하다고 보는 건 결국 이 확정 판결이 중요한 것보다는 결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처분을 통해서 네.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자격을 취소를 해야 된다. 저는 이게 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유진은 잠깐 놔두고요. 이제 네네. 이제 방미통위로 바뀌었으니까 방미통위가 네. 지금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 항소를 포기해서 확정이 되어버리면 그때 네. 방미통위 차원에서는 어떤 행정 조치가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법원의 판결은 최다액 출자자 승인을 취소한 거기 때문에 예.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자격이 있는지 다시 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예. 그동안에 유진그룹이 YTN 인수한 후에 한 일들을 보면 사실 부적격 사유가 너무나 넘쳐가납니다. 뭐 사장 추천위원회, 부도국장 임명 등의 이런 공정방송 제도를 모두 무력화한 사실도 있었고요. 네네네. 특히 유진 회장 같은 경우는 내란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연말에 YTN 간부 한 30명 정도를 일과 시간에 모두 불러내서 회식을 벌입니다. 이 자리에 여자 앵커도 불러내가지고 건배사를 시키기도 했었고요. 그랬나요? 또 예. 유진그룹 회장 아들도 비슷한데요. 이 회장 아들은 우리 회사랑 아무런 상관이 없고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내내 YTN 이사회에 참석을 했어요. 자격도 없이. 예. 이사회 참석해서 회의를 계속 지켜보고 감시를 한 겁니다. 예. 이게 결국 유진그룹이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고 그냥 일종의 하청업체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유진그룹의 최대 주주 자격은 당연히 취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대 주주 자격이 없다고 방미통위에서 그 판정을 내리는 순간 네. 일단 유진그룹은 형식상으로는 그 지분을 지금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방미통위 처분이 내려지면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최대 주주 자격이 없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못 하게 됩니다. 권한 행사를 못 하고. 권한 행사를 못 하는데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방송법 위반이 되고요. 방송법에 따라서 이 지분을 처분하라는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예. 그래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유진그룹이
과징금을 맞거나 아니면 대표자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유진그룹은 또 행정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물론 다시 유진 측에서 법률 대응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적어도 방미통의 결정이 내려지면 지분에 대해서는 팔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그 법적 절차가 다 끝났고 지분을 네.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네. 지금 YTN 다시 공적 소유 체제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공기관이 어디서 이 지분을 인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지금 정부 정책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재명 정부가 당선되기 전에 대선 캠프 공약집을 보면 보도 전문 채널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면 YTN을 다시 공적 소유 구조로 돌리겠다 이런 것을 정식으로 대선 공약집에 담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유진의 YTN 지분을 다시 민간기업에는 주지 않고 공기업의 최대 주주 자격을 주겠다라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YTN의 대주주를 보면 공기업 중에는 한전 KDN이나 마사회가 있었는데 그렇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전 KDN 등 기존의 대기업들은 공기업들은 YTN 지분을 다시 재매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도 되고 실제로 의지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확인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재매입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기존의 어떤 공약집에 있는 정책을 집행을 하면 네. 이제 다시 공기업 소유로 돌리자 하면 당연히 기존 대주주나 이제 공기업들이 다시 YTN 지분을 재매입을 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재매입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는? 가격은 당연히 이제 유진그룹이 다시 입찰에 붙이면 거기서 뭐 시장 논리에 따라서 정해질 게 맞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YTN의 대주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최대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유진그룹이 인수한 가격을 보장받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아무튼 그 법적 절차가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되기 전까지는 유진그룹이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결국 이 법원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인정해 준 것도 방통이었거든요. 그러면 YTN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도 방통위, 지금의 방미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위원장이 지명이 됐으니까 서둘러서 빨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의 관리감독 기능을 해서 YTN에 대한 재심사 통해서 유진그룹의 자격을 취소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준영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이었습니다. 네, 촌철님들도 많은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내란척결님, 이런 결정을 내렸던 방통위원장이 하필 김홍일, 지금은 윤석열 변호인단 멤버죠. 그렇습니다. 오티스님, 불법이 뻔한데 결정을 강행한 방통위원장 등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 많이 보내주셨고요. 가격은 어떡하냐. 이제 만약에 다시 판다 그러면 아까 JB가 질문해 주셨잖아요. 김승호님, 불법이니 판 가격 그대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불법으로 매입했으면 매입이 아니라 압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방통위 2인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많이 있었지만 그대로 밀어붙여서 소송으로 갔던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갔던 법적 비용, 사회적 비용 한번 좀 되돌아보라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